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제69대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국민의힘 당대표 역임. 정성호, 추미애, 조국 장관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여권과의 충돌은 물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도 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예. 박철우 반부패부장, 예.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한동훈 전 대표가 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핵심 쟁점. 집중 분석합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과 함께 검찰 개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노 대행의 퇴임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외압에 꺾인 사람의 의미 없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간명하게 말씀드려서 꺾인 놈, 노만석은 쫓겨나는데 꺾은 놈, 정성호는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시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한다. 안 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탄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검찰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검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대장동 일당과 국민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안 사실 대단히 간단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검찰에 항소 포기 지시했고, 거기 겁먹은 노만석 등 검찰 수뇌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항소를 실제로 포기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대장동 일당을 부동산 재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김만배 일당은 만수르 같은 재벌 된 것이고요. 서울 아파트 수백 채 살 수 있는 재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꾸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책임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 차관들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담당 검사든 중앙지검장에도 항소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중 검토 지시했다. 네. 자, 이게 마지막 날 저녁에 돼서야 갑자기 바뀌었죠.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따져보시죠. 그러면 정성호가 그런 조치를 안 했으면 100% 항소적이 됐겠죠. 결국은 법무부가 개입해서 바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공범들끼리 떠넘기식으로 약간씩 말은 다르지만 실제 하나의 팩트는 되는 겁니다. 뭐냐면 법무부에서 얘기해서 바꾼 거다라는 점에서 셋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신중검토 지시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관가에서 신중검토란 말은 절대 반대다라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네. 과연 정치적 공방에 몰두해야 할 문제인지,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 향후에 지금 공소청, 기소청 분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7천억 자체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국민한테 돌아가야 될 7천억을 대장동 일당이 영원히 먹게 됐는데 그 얘기로 가리는 겁니다. 네. 아마 앵커님께서는 그런 논의를 이제 민주당 쪽 주장을 저한테 전달하신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권력자나 힘센 사람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제도적 문제점을 논의해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위선자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네.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일반 국민들이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해 왔습니다. 그게 잘못됐을 수는 있고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재명 공범 항소 포기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마치 제도에 갑자기 관심 가진 양 항소 제도나 관행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 저는 위선자고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도 개선 논의는
이해 당사자가 나서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네. 왜곡되죠. 그동안에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걸리니까 배임죄 없애자고 하고 자기들이 걸리니까 항소제도 바뀌자고 하고 자기들이 기소당하니까 검찰 폐지하자고 하는 게 저는 위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천억 문제 관련해서도 이게 검찰이 부풀린 것 아니냐, 이제 수치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4,800억이냐, 1,100억이냐. 법원의 1심 선고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그렇다면 2심, 3심 가면 이 부분이 반드시 유죄를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이 말씀 드릴게요. 역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때 민주당 입장을 설명하신 걸로 네. 보이는데요. 첫째, 4,800억이면 괜찮습니까? 2,000억이면 괜찮은 거예요? 7,000억이면 문제고 2,000억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계산해 보면 전 7,000억 정도라고 말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몇 천억대 이미 간 거잖아요. 시민들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대장동에 있는 성남 시민들이 헐값으로 수용당해서 나온 이익이에요. 그걸 왜 김만배 일당이 가져갑니까?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죄난 부분이 있으니까 항소하는 겁니다. 네.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회를 아예 차단한다? 왜 그래야 하죠? 오히려 항소 제도라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대신 이유가 명백합니다. 이건 그냥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편들기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적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럴까요? 그리고 문제는 그 부분을 유죄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 없냐? 아니 그걸 왜 자기들이 따지죠? 네. 논란이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번 항소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특검, 네. 둘째 정성호 탄핵, 셋째 국정조사입니다. 특검이 가장 유효한데요. 네. 민주당도 그걸 하자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관점을 좀 바꿨죠. 강백신 등이 항명검사니까 네. 항명검사들을 특검하자고요. 저는 그거 그냥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말 바꾸고 도망가기 전에 그거 바로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강백신 등이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추징 포기한 것, 여기에 비판한 것을 항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수사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도 수사해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노만석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학폭 피해자는 퇴학당했는데 학폭 가해자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라서 반장 계속하겠다. 이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네. 또 하나는요. 항명특검이다. 항명 얘기하는데 명령을 안 했다면서 항명이라는 거는 너무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항명이란 말 민주당이 많이 쓰는데 박정훈 대령을 의인이라고 추켜 세웠던 민주당 항명이란 말 이렇게 쉽게 써도 되는 겁니까?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특검이든 뭐든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신군요. 그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네. 특검법 발의는 당연한 물론이거니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100석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으로도 발의 가능하죠. 사실 통과 여부라든가 이런 거 숫자가 적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야당의 정치는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야당의 정치는 명분과 결기로 하는 거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 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에겐 해임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데 사실상 이게 검사 특검법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외압을 견뎌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외압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혼나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혼냄은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니 너네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재산 수천억 지키라고 신분 보장 해줬는데 너네 쪽팔리게 왜 외압을 못 이겼어?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신분 보장 뺏을게 라는 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외압을 한 당사자인 민주당이 왜 너네 우리 외압에 그 졌니? 내지는 너 우리 외압에서 우리가 두들겨 팼으면 조용히 있지 왜 비명 지르니? 라고 하면서 신분보장 없애겠다? 이건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을 좌천시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건 정확하게 대장동 일당의 편을 민주당이 들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하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범죄 저지른 거 맞나? 재판은 가지만 긴가민가 했던 국민들도 계셨을 거예요. 중간층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은 했어 이러실 것 같아요. 대장동 범죄 진짜 이재명 범죄 맞구나 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패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지적해 둘 것은 대장동 일당에 돌아갈 7천억. 이건 대장동 시민들이 강제 헐값 수용당해서 만들어진 이익이다라는 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과 징계법 폐지 등의 저변에는 그동안 검찰 수사 관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에 기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한 그 조작 논란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한 예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청와대에 의해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반 주장일 수 있다면서 자신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정권 입맞추기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제도가 운영될 때 잘못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제가 그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채널A 사건으로 좌천 4번에 압수수색 2번에 독주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기소도 안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검찰 그거 다 검찰이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유로 이러니까 검찰 폐지하자 이렇게 합니까? 그건 그 조직을 운용하는 공과를 따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민주당이 이제 며칠 전부터 하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사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불법 항소 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네. 그냥 관련 없는 사안 가지고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만큼 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준 불법 포기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피고인이 할 만한 주장을 그냥 공적 지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사실상 기소된 얘기니까. 그게 지금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하고 김만배 대장동 일당 7천억 재벌 만들어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그건 이제 분리된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검찰 관행에서 과오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성 내지는 자성 개혁의 움직임 이런 게 뒤따라 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저는 검찰 수사의 피해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찰의 외압가에서 항소 포기시킨 주체들이 갑자기 들고 나와서 야 너네 검찰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미 기소한 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법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검사의 역할에 대한 제안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아마 이런 법일 겁니다. 네. 그냥 공소 취소를 다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못하게 한다. 네. 대통령이 하나는 그런 법이죠. 네. 그런데 이건 법이 없더라도 상식 있는 인간이고 정상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 됐다고 내 사건을 공소 취소시킨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뭐든 할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이것도 주체는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시키거나 지휘해서 공소 취소해라. 그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압박을 넣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 네.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없더라도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설마 이거를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대통령 됐다고 자기 재판 다 무효화시킨 나라는 이거 50년대 후진국이 2025년 선진국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 같으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그러니까 이런 법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나라 창피한 것이다. 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 가지고 정말 뻔뻔하게 우리가 김만배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법 통과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갤럽에 나온 48대 29 그러니까 이 불법 항소 포기에 분노하는 이 민심에 올라타서 불법 항소 포기로 특검, 정성호 탄핵으로 공소 취소까지 못 가게 이런 거 생각도 못 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한 대표님도 쭉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한 전 대표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이 빨갱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등 종종 한 대표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공인으로서 개인적 소회는 가급적이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다만 저는 공인으로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오직 공적인 기준에서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특검이 저한테 무리하게 찝쩍거려도 거리낄 게 없고 자신 있게 해볼 테면 하라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역시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말 나온 게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지금 정성호 장관 하듯이 외압으로 해가 누르지 않았다. 네. 무혐의 안 내줬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주로 토로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역설적으로 저는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그랬고요. 역설적으로 만약 제가 그때 검찰을 압박해서 검찰이 기소한다는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만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께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독재의 길목을 해서 큰 싸움이 국민을 위해 중요한 싸움이 나왔었을 때 당내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을 보고 국민 믿고 가야 한다라는 네.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몇 달간 민심 경청 모드를 진행하셨는데요. 한 대표님이 판단하기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생, 개혁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정치가 민생에 발목 잡지 않는 나라, 비상식적인 일이 혹시나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새벽 배송 제한 논란 공개 토론했잖아요. 향후 민생 현안과 관련된 토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런 항소포기도 어떻게 보면 민생 이슈죠. 네. 장 전 의원과의 토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인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담긴 과연 보수와 진보가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에 대한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격이 안 맞다 뭐 이러면서 반대하는 스태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거는 그런 꼰대 마인드로 정치하면 발전 없다고 생각해요. 생산적인 토론을 제안해 준 장혜영 의원에게 저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장관한테 토론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네. 다들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늘 진보 좌파는 토론은 자기들만 잘한다. 이렇게 행동해 왔죠. 막상 이렇게 토론하자고 제의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는 팩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은 강하다. 네. 어설픈 진보 정치는 팩트에서 밀리면 늘 감성파리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에 우리가 강하다. 보수 정치가 메신저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자기 관리만 된다면 진보 정치와 얼마든지 토론해서 이길 수 있다. 토론이 많아져야 사회가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출마에는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이제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아직 멀리 남은 거고요. 네. 제가 전 대선에까지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사실 이 항소 포기 이슈가 나온 것과 나오기 전과 후가 또 지방선거의 판도가 달라졌을 거고 10월 15일에 주거제한 조치가 나왔을 때도 역시 달라졌을 겁니다. 네. 많은 일이 남아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독재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지금 이 이슈가 중요하냐면 이게 한번 통과되면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공소취소 다 해버릴 거고 대법원 그냥 막 밀어버릴 거고 이런 식의 조치를 서슴없이 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길목에서 이걸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지금 6.25 전쟁 났는데 51년 선거 너무 미리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겠다라는 말씀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거와는 좀 다른 뉘앙스로 들립니다. 아니 저는 좋은 정치 국민이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을 네. 그었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인천 계양을이라든가 재보궐선거 또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있는데 오늘이죠. 그 국민의힘을 응원해라. 나도 함께 몸 던져 뛰겠다. 네. 이런 그 페이스북에 적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중앙 정치 무대 복귀를 위한 몸풀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여쭙니다. 저는 정치에서 벗어난 적 없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해 왔잖아요. 누구처럼 타령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저는 좋은 나라 만들고 싶고
진짜 그걸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변한 게 없습니다. 상식 있는 보수 정치에서 서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와 다른 생각들 있지만 그건 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독재로 가는 길목을 뭐 울돌목, 황산벌처럼 지켜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있는 사람들, 상식 있는 사람들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면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이 길목이 황산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해내면 울돌목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마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의견을 보류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아니요. 저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모든 걸 다 고려합니다. 한 대표님 보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공선의 추구입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작용이잖아요. 정치는. 그런데 그 목표가 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결국은 공공선의 추구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자리를 가는 것과 공공선에 이 확 증진되는 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저는 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공공선을 증진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지난 한 주 정치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쟁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책임 있는 해법이 나오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양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뭐 몸살이 걸릴 정도로 그 일정들이 빡빡했는데 모처럼 마음 편한 뒤풀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통상 협상을 마무리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고 그리고 가슴 졸이던 정상회담 내용이 과연 문서로 합의되었을까 야당에서 우려도 많이 하고 국민도 관심이 높았는데 팩트 시트도 이제 마무리돼서 서로 확인이 된 마당에 아마 모여서 서로 정부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통상협상에 도움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뭐 주가가 엄청 오른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큰 도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사를 인사를 전하는 편안한 자리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미국과 구체적으로 MOU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총수들과 아마 그런 대응, 후속 대응 논의도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이번 팩트 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무역협상 타결을 연간 4조 4천억 정도로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는 분석 보고서가 있던데요. 네. 일본, 또 유럽에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동일한 조건은 현재 맞는데요. 네. 원래는 한미 FTA에 의해서 우리는 무관세로 수출을 했었고 그랬죠. 일본과 유럽은 아마 2.5% 관세가 있었을걸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15%로 이제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2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바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일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거는 그냥 25%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15%라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이제 경쟁을 한다라는 점에서 네. 지난 몇 달간의 우리가 소위 이제 현대나 기아차가 토요타의 그 캠리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연간 4조 4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네. 서영호 평론가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 조달 방안 또 협정의 구체적 개정 방향, 건조 방식 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팩트시트에는 세 줄로 추상적으로 표현되는데 그 세 줄을 얻기 위해서 30년 동안 우리 소속사가 그렇게 열심히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특별 협정을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그 내용엔 장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옷을 박았는데 구체적 장소가 명기되지 않아서 그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도 미국 의회 승인과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의겸 전 의원님, 핵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한다 이걸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팩트시트에는요 장소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단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했다, approved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굉장한 진전이에요. 그 네.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연료, 농축 우라늄에 의한 연료가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가장 중요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지금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라든지 또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진전을 보이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 그랬지 승인한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지를 표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을 잘 그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2030년이 되면 이 해결료, 사용 후 해결료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될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또 묘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되면은 그게 허용이 된다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또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는 곧 우리의 핵 잠재력, 그러니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그 핵 잠재력을 갖는다라는 의미인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얻어서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즉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기 위해서는 갈 길은 멀지만 일단 문은 조금 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바람 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배 소장님,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미국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서 한국을 모범 동맹, 새로운 장을 연 핵심 파트너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친근감이 표명한 건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국제적 이유가 있는데 국내 정치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낮은 지지율 그리고 국내에서 상당히 또 반발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 또 관세 협상을 잘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다. 이렇게 또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제 정치상으로 보면 한미 관계가 좀 삐거덕거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또 국제의 역할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한미일 협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식시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런 껄끄럽게 보는 그런 여론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또 접근으로 보입니다. 김면 수장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했는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한반도 밖 동북아 안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006년에 한미 그 공동 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는 이제 감축이라든가 이런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영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는 그에 대응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한다는 그런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이 이번 팩트시트에는 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언론에서 조금 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부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 백악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봤겠지만 백악관에도 똑같이 이게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강성과 회복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상당히 확보됐다는 거고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그 일부지만 뭐 부정선거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다시 그런 소리가 못 나오도록 백악관 그 팩트시트 앞부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앞부분에 상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게 미국의 부정선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걸 보면 다시는 부정선거 얘기가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그 관계를 체결했을 때 외환시장이 상당히 좀 출렁일 걸 예상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두 번째 챕터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 우리 협상팀에서 얼마나 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는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대통령이 이 팩트시트를 발표할 때 예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감사 인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랬죠. 저는 이 팩트시트를 보고 지금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핵 잠수함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두 양정성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팩트시트는 상당히 이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됩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중국 견제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반 압박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불장난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네. 그 팩트시트의 내용을 보면은 대만에 대한 그 압박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기 전에 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로서 항행의 자유라든지 영공 비행의 자유라든지 합법적인 그 해양 이용을 강력 지지한다. 그리고 해양 주권의 주장은 네.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만에 대해서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항행의 자유라는 그런 어떤 가치에도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만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정치 체제, 이거는 국가 주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안보 차원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라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를 향해서 불장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팩트시트는 우리 혼자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 불쾌하면 미국에다 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관계를 얘기할 때 한일중이라 하지 말고 한중일로 하라. 이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것이 주는 함의 때문에 그러는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과도 상당히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제스처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부가 주의할 것은
미국과 미래의 어떤 그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항상 언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팩트시트에도 일본과의 3자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운영의 묘를 바라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다 발끈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다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요. 물론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을 의식해서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는 거를 또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 내용을 발표하면서 브리핑 말미에 갑자기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경제협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을 배려하려는 의미인가요? 아마도 그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인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대한민국의 현재 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한미 그 시트 내 협의 내용이 발표할 때 우리 의지보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문구, 즉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병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미국 측 요구에서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담겨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그 불장난하지 말라고 할 정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로 드러나듯이 이런 중국 내 그 여론을 좀 의식한 것 같고요. 직전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랜 동안 불편한 관계를 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정례회동 등 6개의 MOU를 맺으면서 네. 한중 관계를 그 전면적으로 관계를 복원시켰단 말입니다. 이 전면적으로 복원된 한중 관계가 다시 이 팩트시트에 담긴 그 양안 관계, 대만의 양안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경색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 수장님, 예. 이번 한미 그 협상 주도한 대통령실 3실장이 후일담을 공개했는데요. 관세 협상을 지휘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어려웠다. 쉽게 봐서는 안 되는 협상이었다. 이 점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절초풍은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잘 될 경우에는 박수를 받겠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협상이었다. 천신만고, 기절초풍. 그런데 이 협상은 타결됐다. 악전고투였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김 실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액 조정한 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나와 있듯이 버티기. 말 그대로 협상을 계속해서 시간을 안배하면서 네.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또 하나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 뭐 건조는 어느 장소에서 할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추진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들게 됐지 않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완강했다고 전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원칙 견지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산에서 이번 그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3실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은 출신이 공무원들이잖아요. 반면에 이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좀 분류하는 게 바로 정무적 판단입니다. 네. 이 정무적 판단을 때문에 이 국익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는 저는 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국익 중심을 위해서 이번 협상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상당히 고생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잠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다 뭐 국익을 뭐 줄 건 주더라도 받을 건 받아내겠다고 하는 국익 원칙의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얼마나 될지가
부각되는 양상인데요. 남욱 변호사 측은 묶여있던 재산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번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 결과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2심으로 가더라도 더 이상 다루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인데 이제는 내 돈이다. 그렇게 해서 남욱 변호사는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5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이제 처분하겠다. 그래서 이 동결된 것을 검찰 쪽에 풀어달라고 타진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의 항소포기가 뭐 다른 것,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는 또 야당의 또 이 지적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이런 이 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론은 악화될 수 있고 경천 동지 그다음에 점입 가경의 인식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여당은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파면법에 이어서 평검사 강등까지 경고했고 징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소 포기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그냥 지금 트리거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는 의견보다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의 조사 그 설문지를 보면 설문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문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핀트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총장 대행이 이 항소 포기를 할 때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찰 대행이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하고 용산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이가 안 좋은데 용산에서 그런 지시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검찰에서도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게 밝혀져야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그냥 밝히면 되지 않나요? 네. 항소 포기를 누가 외압을 했다고 밝히면 되는 문제를 이렇게 시간 끌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의부 의원님, 파면법 발의로 안 그래도 뭐 침체된 검찰 또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발에서부터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자수적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의 검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소위 말도 잘 듣고 아예 짖지도 않는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번에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다. 선택적으로 저항을 했다 그러는데 항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자기는 소위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한 바도 없거니와 의견을 단지 개진했을 뿐이다. 신중이라는 표현을 뭐 3번 썼다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예 지금 수사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건 명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을 한다라는 것인지.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소위 지금 집단 항명에 동참하지 않는 검사장조차도 항소 포기를 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마치도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마치도 그 대장동 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이 파면법 등을 발의해가지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는 다른 준사법기관이고 이렇게 파면법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검찰이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수사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또는 외풍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지금 파면법 발의로 해가지고 억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러한 일련의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이런 와중에 대장동 수사팀이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남기고 간 상처 위에 독보석과 같은 정치검찰이 또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그 재개발 비리라던가 이런 토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잘 아시겠지만 정영학, 유동규 등으로 수사가 일정하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윤석열 정권에서 2차 수사팀을 꾸립니다. 그 2차 수사팀의 핵심은 대장동 비리가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발을 허가해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으로 약간 변경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질되는 것의 핵심적인 게 정영학 씨가 소위 말해서 그 녹음을 한 게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그 개발 인허가인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준 다음에 이 과정을 정영학 회계사에 설명하는 과정에 녹취록이 있는데 네. 이 정영학 변호사 그러니까 회계사의 말에 따르면 원본 녹취록이 있고 이 원본 말고 조작한 녹취록이 있는데 검찰이 그걸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재창희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장님으로 네. 위례신도시는 윗 어르신으로 그리고 용의하고라고 하는 김용 원장을 전 원장을 상징하는 없는 내용을 용의하고라고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서 이렇게 조작되어서 이재명과의 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검찰이 없는 내용을 조작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건의 실체는 완전히 바뀔 것 같고요. 여기에 피의자로 지금 그 입장과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말고도 남욱,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검찰의 강압적인 증거 조작에 의해서 협조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올 경우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제가 볼 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전 장관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윗선들이 밝혀지게 되는 아주 뇌강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창희형을 실장님으로 했다는 그 실장은 그러면 정진상 실장을 그렇습니다. 예. 네. 정우김 전 의원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청와대에 의해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면서 자신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럼 청와대 인사들을 왜 기소한 거냐? 또 이게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참 황당해가지고 네. 뭐라고 논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증거로 제시한 감사원 수사 요청서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 즉 청와대가 주도해서 조작한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 때 조작에 의한 통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네. 검찰이 일련의 어떤 그런 그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청와대가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때의 감사원이 문재인 청와대의 그 조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이다도 아니고요.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증거로 제시한 그 수사 요청서 중에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한 조작이라는 부분을 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새 앵커님도 느끼시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요. 진술 조작,
통계 조작, 감사 조작, 조작 기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기 증언을 하는 사람, 진술하는 사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을 180도 바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가 옳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거니와 네. 도대체 그러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검찰은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그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네. 이렇게 요지경으로 정치판이 돌아가서야 되겠는가라는 황당함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안은 뭐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아, 그런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통계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공소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방점은 공소 취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소 취하를 함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몇몇 사건도 공소 취하로 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그런 정비 과정인가 이런 의혹마저 들 정도로 지금 공소 취하도 하나의 지금 상리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재판에서 어쨌든 검찰이 뭐 청와대와 연관이 찾을 수 없다 이런 번복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인사들을 왜 기소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배 주장님, 내란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기각인데 특검의 막판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특검의 이 수사 기관도 이제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발부가 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의 이 특검의 이 수사 또 특검의 이 수사 동력 이거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분수령은 바로 27일 날 표결이 되는 또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속영장 실체심사를 받게 되는 추경호 의원 전 원내 대표가 아마 분수령이 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여부에 따라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이제 동력을 살려가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특검은 일정대로 이제 종료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동력이 재판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부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지규현 판사도 1월에 선고하겠다. 내 인사가 2월에 있다며 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잘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판사가 잘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정서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 해서 정확한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잘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1심에 선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월 12일 날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선고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2월 중에 선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본인의 인사가 2월이라고 한다면 가기 전까지는 이 판결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하나 있는데요. 물론 다른 혐의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도 있지만 만일에 이게 1차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이 선고 이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또 한 번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규현 부장 판사는 국민적 감정도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더 헤아려서 좀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을 지금 덮치는 모양새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기로에 지금 패스트트랙 1심 판결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산 넘어 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20일 날 표결할 것 같고 11월 20일에 말씀하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 현재 국민의힘이 최이배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그리고 그 회의장을 봉쇄하면서 법안의 접수와 의회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게 기소가 된 내용인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 때 미리미리 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미루다가 결국은 그 한 번에 몰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까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연루돼 있는 나경원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8명의 그 현직 의원과 현 국민의힘의 광역 단체장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죄가 날 경우에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정당성 앞으로 활동하는 정당성을 잇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무김 의원님, 김건희 클러치백의 통일기호 뭐 미뤄주기 의혹까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좀 이기 상황인데 지금 뭐 수사 공작 억지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한미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지만은 또 굉장히 그 악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그 대장동 항소 포기도 그렇고요. 네. 그 전에 또 뭐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동산 정책도 지금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요.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단지 주식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다라는 거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정말 답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거기다가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여기다 플러스 각종 명품이 언급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악재인데 지금 전직 그 당대표인 김 전 대표가 그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 시절에 부인이 그 로저 비비에라 그랬나? 하여튼 네.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백을 뭐 선물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예의라 그랬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예의일지를 좀 생각 좀 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수사 공작 억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시비국적을 따져야 되는데 정치적 도의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국민의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정당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안에 기득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 정권이 가지는 그런 악재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정당 지지도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NBS에서는 61%, 갤럽에서는 59%를 기록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건지 이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세요? 높은 지지율이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ESC, E 경제, S 시큐리티 외교안보, 또 C는 이제 소통입니다. 경제는 바로 이제 주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4,00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4,000대 포인트. 그리고 S는 외교인데 핵 추진 잠수함. 바로 이게 이제 보수층 표심까지도 이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C는 민생 소통을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ESC 지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갤럽 결과에서는 이 긍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는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부분적 위협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당분간 50%대 중후반의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 에이펙 성과 등이 꼽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직접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추가 동력이 될까요?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항소 포기가 좀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네. 항소 포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적게 떨어졌더라고요. 4%포인트인데요. 지난번에 그 조국 대표를 사면했을 때 지지율이 약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거 보면 한 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4%포인트 하락이 어디서 나왔냐를 좀 살펴보니까 이 70세 이상 그리고 정치 상황은 이제 중도이면서 그리고 뭐 70세 이상이니까 직업은 무직이 많겠죠. 무직. 그리고 서울에서 지지율이 크게 좀 하락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얼마만큼 떨어졌나 보니까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지지율이 70% 나왔다고. 네. 근데 이번 주에 63%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7%포인트 하락을 했음에도
63 나왔단 말이에요. 그 MBS 조사 말씀하시는 아니요, 게 한국 갤럽 조사에서. 갤럽 조사입니까?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갤럽에서 지난주에도 이 서울 지역이 좀 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도 튄 거냐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63%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가 심하다고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63이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에서요. 그런 거를 감안해. 그런데 서울에서 이 민주당 지지율은 50이 나오고 그리고 국힘의 지지율은 17%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까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설명한 그 팩트 시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간의 정상 간의 엄청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지지율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앞서 이제 정호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등의 이슈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갤럽이라든가 MBS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국힘 지지율이 21%인데 무당층이 27%.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국민의힘이 성지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42%의 지지율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과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이 극우 강성층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대구 경북 지역 전통적인 보수층들조차 결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 장동혁 그 현재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우클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지층이 결집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제 반대와 반대를 넘어선 대안 세력의 야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일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특히 황교안 그 전 총리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종북 부정선거 세력 척결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따라서 내란의 동조 세력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기소돼서 재판을 받기에 목전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보수층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층으로까지 외연 확대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정우김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네.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로 하여금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입맛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의 48%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여론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참 잘못됐는데 국민의힘 니네들은 더 싫어 이런 뜻인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어떤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선해야 될 그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자기를 바꾸거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이대로 지방선거를 간다면은 이거는 어떤 그 묘수를 써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선거라는 건 1인 1표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것인데 네. 이런 중차대한 상황,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항소 포기와 같은 중차대한 상황 앞에서도 반사이익 하나를 못 얻고 20%대에서 허덕여갖고 정말 그 부동층 27%만도 못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놓고 나에게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중도층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 그 인증된 패널들이 당신들 방송에 나가서 말을 좀 자제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스스로 뭔가 반전을 깨하지 않는 한 특히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을 걷지 않으면 이거는 보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진영 간 연대론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거론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아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0% 이상의 고공 지지율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연합이 큰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내외를 달릴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연대연합인 특히 이후 사촌인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연합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 고민이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연대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뛰쳐나갔던 이유, 즉 친윤, 내란의 핵심 그 세력인 친윤 세력과의 결별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면회가는 현재 장동혁 대표를 보면 개혁신당과 연대연합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벌어진 국면으로 보면 전망하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는 상수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내란에 대한 입장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 주장님, 여야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지금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 총리가 종묘 앞 개발 또 한강버스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강버스 전투 그리고 종묘 대첩 앞으로 서울 전 지역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또 강북 지역에 영향을 줄 텐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강벨트의 마용성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의 노도강뿐만 아니라 이 종묘 대첩이 벌어지면서 종중원, 종로, 중구, 중구하면 또 여기 또 서양.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은평구 이렇게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 축에는 보수 쪽에는 국민의힘 쪽에는 오세훈 시장이 서 있고 지금 뚜렷한 서울시장이 민주당 쪽에서 부각되지 않으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서 참전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미 지방선거는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그런 가운데 승객 80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서 멈춰 섰어요. 한강버스의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는데 오세훈 시장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 배 사고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자꾸 이런 사고가 나면 그런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항소폭이 48% 나온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갤럽 조사에서 다른 문항을 물어봤었는데 정명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네. 찬성한다는 의견이 70%가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슈에 대해서는 48% 정도만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나머지는 적절하다는 응답은 29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검찰이 혹시 알아서 누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강력한 이 항소폭이라는 이슈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항소폭이를 대응할 때 첫 번째 대응했을 때 그 메신저가 누구였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메신저가 한동훈 전 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으로 2년 동안 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이슈를 정말 지지율 반등의 호재로 삼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용산에서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오면 저는 당장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20여 초 남았는데요.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번 주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방문하는 방문 성과에 대한 거 뭐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본다면 이 항소폭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분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8,4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346개 경제 관련 법률의 형별 조항을 전수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징역, 벌금,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적용하는 규정도 94개에 이릅니다. 중한 처벌이 필요치 않은 고의성 없는 실수, 통상적 활동까지 형사 처벌하는 법률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를 포함해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09조 개혁을 발표했고 새 정부 들어 배임죄 폐지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형벌 체계 개선은 내용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